양육 등 비리로 가득한 어린이집의 실태.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경영한 전직 원장의 충격적 폭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기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어린이집 원장들 정신 차리세요. 국내 어린이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 거의 모든 민간 어린이집들은 원장들이 비리와 횡령을 일삼는다. 어린이집을 둘러싼 수많은 부패의 고리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밝힌다. 대한민국에 정직한 어린이집은 없다.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온 이은경 씨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물론 모든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렇듯 한 사람의 충격 폭로만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위험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몸소 체험한 일종의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언을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그리고 내 손주가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비리와 문제점을 샅샅이 고발하는 책을 출간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은경 어린이집 원장님 어렵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광주 잠입취재 VJ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은경 원장님. 예. 이 자리 나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 있었죠?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기꺼이 나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좀 이 책을 출간하고 좀 뭐 협박도 받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저한테 일단은 이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전화, 문자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원장님이 충격 폭로한 내용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닭 한 마리로 90명의 원생을 먹였다. 제가 성경에서 오병이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서 사실은 그건 기적이라고 해서 예. 그냥은 안 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원생들 닭 한 마리로 한 10명을 먹였다고 하면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9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요 내용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 네. 2012년도에 TV조선에서 예.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직접 보신 건 아니고 기사화된 내용이다. 그때 이제 예. 기사돼서 그때 그 뒤에 인터뷰하고 예. 이제 그 보도된 내용인데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은요. 예.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기사는 닭 한 마리로 이제 아이들을 먹인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저는 책에다 쓴 거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명에 해당되는 닭을 6마리를 사서 네. 영수증은 닭을 6마리로 지출한 걸로 해놓고 아, 원래는 6마리로 90명을 먹여야 되는 거군요. 이제 그거는 아이들 예. 연령대별로 또 선생님들 근로자 숫자 맞춰서 네. 원에 따라서 5마리도 되고 6마리도 되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이 예. 90명 원한데 여기는 닭을 한 마리 지출했는 6,000원만 써놨거든요. 아.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지적이 됐어야죠. 아하, 이건 확실한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요. 그럼 지도점검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한 마리 갖고 90명을 예. 먹이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걸 제가 얘기했고요. 예. 보통은 이제 6마리 사서 한 2마리나 3마리로 끓이거나 닭발을 넣어서 국물을 내고 예. 원장님들 집으로 갖고 가는 사례는 제가 이제 직접 들어서 책에다 썼죠. 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닭을 6마리 샀다고 하고 5마리는 가져가고 한 마리만 직접 실제로는 요리해서 주는 방식. 그는 그것도 책에 있죠. 넣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는 2가지다. 예. 이렇게 6마리를 사서 지출은 6마리 가격을 하고 본인 집에 뭐 3마리고 4마리 갖고 가는 케이스를 제가 책에 썼죠. 알겠습니다. 예. 자, 피망 2개로 80명을 먹였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원에 근무를 해서 네. 자기가 도저히 그 상황을 이제
뭐라 그럴까, 묵인할 수가 없어서 예.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있던 어린이집에서 그 피망을 완전히 얇게 썰어서 아이들한테 먹였다는 거를 저한테 이제 메일로 제보를 주신 내용이죠.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바로 화면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감자 3개를 가지고 아이들 30명을 먹였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먹고 싶겠습니까? 더 먹고 싶어요 하는데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증언이네요. 증언 중에는 지금 보면은 배달받은 성인 도시락 1개로 8명을 먹인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성인 도시락 하나 시켜가지고 8명으로 나눠주나요? 원래는 얼마 정도, 몇 명, 도시락 하나면 몇 명 정도로 나눠줄 수 있나요? 실제는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줘야 된다. 저기 조리사님을 해서 조리를 해야죠. 예. 이거는 제가 참여정부 때 어떤 원장님께서 직접 제보해서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규모가 작거나 하는 곳은 조리사님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인건비- 규모가 작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원생이 어느 정도일 때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우리가 보통 39인 이하. 그러니까 39인 이하. 거기는 이제 조리사님을 채용하지 않고 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전국 4만 5천여 개의 어린이집 예.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명 정도 나오던데 39명이 그러면은 39명 이하가 아주 적은 규모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아주 적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이제 적은 규모는 20인. 20인. 20인인데 아, 이제 20인 이하일 보통 때. 15명, 16명을 그거는 적은 규모다. 예. 30명은 평균이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39인 이하가 조리사님을 채용하지 않아도 아하. 되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40명 이상 돼야 이상은 조리사를 예.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 예,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조리사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락을, 성인용 도시락을 배달을 시켜요. 아, 그때. 그러면은 그 2개를 가지고 애들을 5명 이렇게 나눠 먹이는데 양도 양이지만 네. 성인용 도시락이 배달이 와서 그게 영유아들이 먹으니까 전혀 식단이나 뭐 영양이나 이거는 그렇네요. 맞지도 않죠. 어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영유아한테 먹인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예. 또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이렇게 생각지 않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하, 먹일 때. 예. 우리 사광주 VJ는 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채널A의 먹거리 엑스파일, 네. 그리고 직원직. 또 PD 수첩, 직원직설, 투적 60분, 불만제로 이런 등등해서 아주 잠입 취재로 이름을 날리신 분이에요. 인터넷에 내 찾아보니까 잠입 취재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좀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벌써 20년 됐어요. 네. 이런 것만. 그래서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안 해본 아이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번에 어린이집의 이런 비리, 급식 실태 이것도 직접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여러 개 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식 문제로도 했었고 또 다른 횡령 문제로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급식 문제로는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보니까 냉장고에 이미 날짜 아주 오래 지난 뭐 어묵이 있다던가 우유, 거의 요구르트.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이미. 네, 예. 거기다가 또 얼마나 냉장고 안이 지저분하던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실. 아, 도저히 집에서 자기 자식이라면은 먹을 도저히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린이들한테 영유아, 그것도 0세에서 그렇죠. 2세까지죠. 그게 영유아라고 하는 게 0세에서 2세 맞습니까? 영아가 0세에서 만 2세. 그리고 유아는? 유아는 이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그러면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뭐 맛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 안 먹으면 선생님들이 뭐 편식한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예. 그냥 집에 가서 맛이 없어도 맛없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편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 아무런 그런 뭐 항의를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 여러 이렇게 주는 것 어린이집을 취재를 하면서 우리 이은경 원장님이 책에다가 마지막 번 네. 우리 부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50가지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50가지가 뭐냐면요. 예. 대한민국에 정직한 어린이집은 없다예요. 혹시 직접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4만 5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중에 94%인 네. 42,700개가 민간 어린이집이라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라 해서 예. 진짜 그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 이뻐하고 그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일부분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취재하다가 정말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아이가 조금 잘 울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런 아이를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진상? 네. 무슨 뜻입니까? 그 어른들한테 뭐 술 취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인데 그거를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예.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쟤는 진상이야라고. 아. 네, 그래서 빨리 좀 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은어인가 보네요. 거기서 어. 사용하는 진상이하다 하는 말이. 네, 그런 거 진상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전 그리고 또 예. 왜 애들 다 하원하고 나서 가을 애들 가고 오후반이잖아요. 남아서 있는 애들 가서 보니까 그냥 TV만 틀어놓고 애들끼리 넣어놓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럼 TV만 보고 앉아있고 아하. 그 안에서 또 싸울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돼 있고 이런 걸 봤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 예. 책에서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횡령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한번 그 전에 한번 충격폭로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죠. 표시나지 않게 머리를 때리세요. 아니 이거 때리세요 하는 걸로 봐서 누구한테 시키는 말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께서요. 예. 이제 이것은 제가 직접 아이 엄마하고 상담을 했어요. 예. 이제 그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한 30분을 막 목 놓아서 우시더라고요. 예. 그래 간신히 감정을 추스려서 하시는 말씀이 큰아이가 약간 자폐기가 있고 그러니까 큰아들, 예.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똑똑하대요. 네. 근데 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무래도 자폐기가 있는 아이는 산만하잖아요. 네. 물론 또 조용히 있는 아이도 있지만 갑자기 혼자 조용히 있다가 소리를 또 막 지르면서 막 교실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 조그만 방에다 가둬두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의자에다 묶어두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아이가 뭐 가만히 이렇게 묶여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를 피니까. 그때 머리를 표시나지 않게 때려라. 그런데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 교사가 애를 이렇게 이제 때리니까 네. 몸이나 다리를 때리면 멍이 들어서 표시가 나니까 예. 머리를 때려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때리면 나중에 표시가 근데 잘 나니까. 머리를 때리면 그 멍이 표시가 안 난다고. 머리가 있으니까요. 예.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똑똑하니까 그거를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군요. 이제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든 그냥 선생님이든 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 그렇죠. 뭐 또박또박하게 요건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고 요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원을 옮겨야겠다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동 학대고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안이네요. 이건 나중에 우리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은 자, 전국에는 검사 여러분 반드시 이건 처벌을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횡령의 달인이다. 자, 국가에서 보조하는 여러 가지 돈을 빼돌린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계기죠.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17년 동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책을 써서 예. 부모님들께 호소한 거거든요.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현재 그 경찰 수사에서 나왔는 비리는 그 급간식비를 두 예. 가지 방법이죠. 업체한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통장하고 카드를 받아서 예. 우리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통장에다 500만 원 입금을 하시고 예. 본인이 250이고 300을 찾아서 실제 업자한테 이제
이체를 해주는 케이스. 예.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송파 경찰서 수사로 해서 지금은 그게 365일 코너에 CCTV에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결제할 그 500만 원을 업체에다가 입금을 하고 되돌려 받는 거죠. 되돌려 예. 현금으로 받는 거죠. 아, 지금 조금 그렇게 더 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건 지금이 아니고 예. 제가 98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거 말고도 보면 자격증 없는 교사를 또는 조리사를 뭐 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자, 또- 이 부분도 많은 게요. 예. 자, 그러니까 보육 정보 통합 시스템에는 교사가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격증만 빌려주고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 아이 담임 선생님은 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선생님이 보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임금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그렇게 허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첫째는 자격증이 없으면 선생님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아, 아예 안 된다. 월급 자체의 촬영을 떠나서 예. 등록 자체가 안 되죠. 아하. 그런데 만약에 1호봉 선생님을 쓰게 되면은 이제 150이 나온다면 4시간짜리 뭐 5시간짜리 이런 경우는 40만 원도 주고 뭐 60만 원도 주고 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선생님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아하. 근데 이 부분도 바로 그 송파 경찰서에서 비리 수사했을 때 예. 어떻게 잡았냐면 선생님하고 교사가 원장 선생님하고 교사가 입을 맞춰서 끝까지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의 그 위치 추적에 의해서 선생님이 교실에 안 있고 자기 집에 있었던 게 잡혀서 결국은 아하. 등록만 했는 선생님이라고 찾아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은경 원장과 그리고 사광주 VJ의 폭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어린이집의 현 실태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현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중인 전미송 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미송 원장님? 예,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원장님. 자, 착한 어린이집은 없다는 우리 이은경 원장의 폭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지금 텔레비전하고 같이 보고 있는 상황으로 다 대답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예, 전 원장님, TV를 예. 켜놓으면 제 목소리가 뒤늦게 들리고 하니까 전화 목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끄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잠깐 텔레비전 끌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저자께서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썼다 그러는데, 예. 쓴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여기 쾌변안마 시작할 때,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그 말의 멘트에다가 90%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민간 어린이집을 한 10여 년, 15년, 6년째 운영하면서, 네. 이 내용들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없는 내용이다.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이다. 예,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다는, 지금 그 책을 쓰신, 그 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원시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 재산을 한 10억씩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기 재산을 집어넣고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전 원장님. 예. 지금 우리 이은경 원장이 얘기한 크게 세 가지 급식 비리,
예. 그리고 어린애들을 학대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의 지원금을 빼돌리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민간 원장들 안에서 예. 여기서 민간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을 시작했는데 민간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기한이 정말로 한 2006년도 이후에 겨우 기본보육료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네. 지금 정부가 무상보육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2012년도에 5세 보조금이 나왔고 2013년도에 이제 누리보조라고 그래서 전체에게 주는 보육료 보조금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가 된 부분인데 민간 쪽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은경 원장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경 원장님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보셨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미 답변이 17년간 민간 어린이집을 직접 아니죠. 그분이 한 건 법인이면 그 보조금을 받는 비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어렵게 운영은 되지만 본인들이 아이들을 좋아서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매스컴을 타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거의 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 전 원장님. 민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90%라 그러는데 그거는 뻥이고. 국공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이 원장님. 지금 바로 우리 전미송 원장이 질문한 거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요, 우리 이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우리 지금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 그러면요, 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아세요. 왜냐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있는 게 다 민간 어린이집이고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그저 구립,시립, 민간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용어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국에 45,000개 중에 4,000개, 즉 6%에 해당되는 구립,시립을 뺀 나머지 94%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민간 신고, 민간 법인, 가정, 직장, 그리고 종교, 단체, 이거 다 통틀어서 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너희 법인은, 너희 국공립은 세분화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전국에 45,000개 중에 4,000개만 있는 6% 구립,시립, 국가가 전액 국보로 했는 데를 뺀 나머지 94% 몽땅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과에 대해서 요 분과만이 아니고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전미송 원장님 잘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광주 부의장. 네네. 자, 이런 일들이 왜 근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누구길래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저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거 내려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난다. 규모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좀 실력이 안 되는 아니면 그런 걸 갖추지 않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좀 안 되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절이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더 단속을 좀 많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알겠습니다. 아닐까요? 자, 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제가요, 좋겠어요? 우리 사광주 VJ님이 하신 얘기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처럼 놔두면 어린이집의 비리는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 이분이 처음 어린이집을 했을 때 3천만 원을 냈던 1억을 냈던 5억을 냈던 10억을 냈던 이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비용 관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원장님이 20명을 보육을 하든 40명을 하든 6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원장 월급만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즉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요. 다 똑같이 1호봉인 사람은 규모나 시설 대비 재정하고 관계없이 다 1호봉 178만 원만 갖고 가야 되고요. 10호봉이면 다 200만 원씩 갖고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회계 구조를 고쳐달라고 이미 우리는 98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고.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최소한 되는 이익이 거죠. 아니고요. 예.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예. 바로 지금처럼 급식비, 인건비 이런 걸로 음성적으로 횡령을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준비한 얘기 다 못하셨을 텐데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 예. 오늘 고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국과수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과연 그의 사인을 명확히 밝혀줄 수 있을까요? 한편 오늘 오후 해외 종북 세력의 실체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한 해외공작부서의 지시를 받는 종북단체가 무려 30여 개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그룹까지 포함하면 150여 개에 이른다는 종북단체,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쾌도남마 사색변론, 정태원 변호사, 김광상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강현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광상 변호사. 네. 오늘 신해철 씨의 네. 부검 결과 막 방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소장의 천공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천공이 또 하나 이제 신낭이라고 해서요. 예. 신장을 싸고 있는 막에 또 하나 한 0.3cm 정도의 천공이 또 하나 발견을 했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천공이 두 개네요. 하나는 그렇죠. 소장, 하나는 심장.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공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네. 천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거든요. 또 그 구멍을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뭐 곰팡이랄지 세균이랄지 또 바이러스랄지 이런 균들이 다 침투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아마 그 폐혈증이 발생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심정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약간 결과론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 뭐 결과가 전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단지 천공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것은 아직 밝혀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료과실인지 여부가 이것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렵다. 네. 자, 그럼 국과수는 앞으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검을 더 실시합니까? 아니요, 부검은 이미 끝났고요. 예. 이제 부검을 한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화학적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뭐 독곡물 검사라든지 어떻게 세균 검사라든지 아하.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칼로 집도하는 부분에 관한 부검이 일단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어떤 세균 반응이라든지 요걸 평가하는 과정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2주 후쯤에 최종적인 어떤 부검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채널A가 바로 그 처음에 수술을 했던 서울 S병원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수술을 했던 서울 아산병원의 진료 기록부를 우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서울 S병원의 진료 기록부인데요. 신해철 씨 43세,
2014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차 수술을 한 그날인데요. 보면은 아침 일찍 왔어요. 예, 아침 일찍 와가지고 2차 수술 진행하고 17일 날 했으니까 5일이 지난 시점이네요.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이 심하다면 소리치고 하니까 결국은 이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를 했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똑같은 날이죠. 10월 22일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거기에 보면은 수술을 했던 담당 의사가 쭉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 소장, 즉 아래쪽 7, 80cm 있는 아래에 있는 소장이 1cm 정도의 그런 구멍이 나 있다. 오늘 추가적으로 부검에서 나온 일은 심장에서도 0.3cm 정도의 어떤 그 천공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리고 여러 액체 등이 많이 바깥에 나와 있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복막염 그리고 심낭염 그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얘기했던 폐혈증을 결국은 일으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족들 중에서 정태훈 변호사 네. 유족에서는 원래 서울 S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할 때 했던 위 축소 수술 이런 것들은 원래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건 그 진료기록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면 이제 수술할 때는 예. 사전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 그게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근데 그 집도를 하는 의사의 이제 진술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우선 과실하기보다는 네. 그 환자에게 그 고질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걸로 돼서 적어도 위자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때로는 환자가 알았더라면 거기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런 네.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로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위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결의 그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온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김광삼 변호사가 오늘 부검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장과 소장과 심장에 천공이 있었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축소 수술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심낭 내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게 오늘 국과수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2차 수술을 한 다음에 서울 S병원에서 여러 가지 흉통 그리고 복통을 호소를 할 때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4가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현재 변호사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잘 예. 정리하신 것 같고요. 오늘 부검 결과를 다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신해철 씨가 왜 사망까지 하게 됐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부검 결과를 가지고 좀 역산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네. 폐혈증은 뭐냐면 염증이 너무 심해서 혈관에까지 염증이 생겨서 이것이 온몸을 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그럼 일단은 혈관 속에 염증이 돌 정도로 온몸에 염증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왜 염증이 생겼냐?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염증의 종류는 복막염과 심낭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애초에 더 전 단계로 또 역산하면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은 뭐냐? 네. 장협착증에 대한 수술이었거든요. 예. 애초에 염증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예.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복막염과 심낭염이라는 심한 염증이 일단 왜 생겼느냐로 했을 때 천공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공이 생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속으로 소장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그게 있거든요. 소장 밖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복막염이 됐을 아팠겠어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천공이 왜 생겼느냐, 누가 천공을 만들게 했느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네. 복막염과 심낭염이 생길 수는 있는데 복막염과 심낭염이 있다고 해서 다 폐혈증으로 전환돼서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복막염이 치유가 가능한 염증 질환인 건데 이 치유 가능한 상태에서
해서 폐혈증까지 이르게끔 된 데에 병원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강현재 변호사는 그런데 그 전에 의료과실에 대해서 소송을 직접 한번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가 사고 소송도 해봤고 제가 또 따로 그래요? 그 의료 사건 판례를 그 조사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업무 차원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수천 건의 의료 사고 실제로 판결인문이 있는 예. 그 수천 지금 건의 의료 사고 화면에 보면은 예. 바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22일 날 수술 당시에 의사가 바로 증언한 내용인데요. 의료 사고가 거의 확실하면, 물론 이거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냥 의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를 열었더니 완전히 엉망이더라. 심장 주변에 썩은 물이 찬 상태였다. 아마도 하면 소장에서 나온 여러 음식물이 썩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수술이 복막염으로 발전해도 오염된 물이 심장까지 간 거는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 의사가 사실은 예. 초기에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 사건은 예. 굳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검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뇌사에 빠진 직후에 22일 날 저녁 8시에 지금 아산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해서 상황을 다 봤지 않습니까? 본 직후에 아까 지금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소한 그 소장에 생긴 1cm짜리 천공, 지금 가족들이 S병원에서 받은 그 진료 기록부나 사진 또 CT 촬영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희철 씨가 들어갈 때는 천공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예. 보니까. 그러면 결국 수술 과정에서 생겼든지 어쨌든 그 병원에 있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은 S병원 책임이죠. 예. 그다음에 심장 주변에까지 저렇게 썩은 물이 있다는, 아까 저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오늘 국가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심막 근처에 조그만 0.3cm짜리 천공이 또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S병원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아산병원 초기에 치료를 했던 병원 의사들의 증언, 그다음에 아산병원의 어떤 진료 기록, 그다음 오늘 국가수 부검 결과 이런 걸 다 합산해 보면 아마 답은 거의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의료과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는 아마 아산병원에서 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시행된 부검보다도 첫 네네네, 수술을 그렇죠. 했던 아산병원 예, 예. 것이 더 큰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망한 직후에 아산병원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천공도 꾸매고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그 전에 S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같은 걸 다 받아본 다음에 아산병원 조치를 취한 것이고 또 아마 그 원인도 아마 저는 볼 때는 아산병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서 명확하게 발표했다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부검 자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부검이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의 사실 그 국가수는 2차 부검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아산병원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어떤 부검 결과, 그 국가수의 어제 오늘 부검 결과가 그런 이제 뒷받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전에 2011년도인가요? 박주아 씨 탤런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사실 거기도 결국은 사망했죠. 그렇죠. 신호암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로봇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런데 12지장에 천공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입원하기 전에는 천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12지장의 천공은 결국 그 로봇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의사를 5명이나 고소를 했는데 결국 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천공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S병원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어떤 진료 과정에서 사망과 원인 관계랄지 어떤 설명 의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이죠. 예. 실제 이것이 이제 형사 사건화 되거나 이제 민사소로 들어가게 되면 네. S병원은 아산병원의 잘못이 경합이 된 것이다. 그걸 주장할 것이고 아하. 그런 점에서 부검은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한테 책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부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 꿰맸다는 것도 우리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면 S병원과 아산병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부검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구멍이 두 군데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장에 생긴 건 아산병에서 꿰맸다는 것이고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을 둘러싼 막에도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부 장기에 구멍이 생긴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심장에 생기면 말도 안 되죠. 바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화액 같은 게 잘못 흘러나와서 우리 장기를 녹이는 수는 있는데 드문 경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외인성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구멍이 뚫렸으면 반드시 과실이 있다.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구멍이 뚫린 것이 과연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느냐. 그게 네.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예견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잘못 찔러서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S병원과 또 아산병원의 진술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반박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제가 잠시만 네. 우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진료 기록부, 서울 S병원의 진료 기록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 2월 9일 날 복강경 유착 박리술하고 담낭 절제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 5일 정도, 6일 정도 동안에 신해철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기 보면은 복통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냥 모르핀 주사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더 이상의 다른 처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경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일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의료사고로 확정이 되면은 담당 의사 그리고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담당 의사가 일단 이제 지금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형사 처벌을 받게 고소를 당한 상태니까. 예. 근데 이제 다만 본질적으로 이제 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실에 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교통사고하고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유명인이 죽었고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런 측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처벌되는 수위를 정할 때 그러면 네. 의도적으로 죽인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네. 처벌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구속될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민사상으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다만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얼마라도 과실이 인정돼서 손해배상을 받아도 네.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10명의 의사 중에 한 명도 채 형사처벌까지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병원 의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형사처벌,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는 치사의 책임까지 묻게 되면 예.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를 그렇죠. 하게 되기 예. 때문에 예.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을 행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려가 형사처벌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의료 보기에도- 사건에서는 그 예. 민사와 형사가 과실의 개념이 좀 입증책이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일반 그 손해배상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사실 수술도 그렇고 진료도 그렇고 특히 수술 같은 경우 환자는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보호자도 알 리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95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환자는 그 진료를 받기 전에 건강한 상태였다. 또는 그쪽 관계식이 제대로 살았는데 어떤 수술을 받고 나빠졌다. 또는 죽었다. 그런데 그 수술, 그 진료 외에 다른 원인은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자로서는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고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됐다. 특히 제자들 기타 등 그런 거를 의사보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입증이 안 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의사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 책임이 인정이 되지만 예.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의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지가 결국은 않습니다. 책임의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주체가 형사 책임은 검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은 의사가 결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강인재 변호사. 네.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실은 뭐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설령 숨졌다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유족 그리고 숨진 환자 측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주 낮죠.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아까 자막에서도 뭐 환자의 승소율이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고요. 네. 의료소송이 지금은
그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건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소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내 돈 갚아라라고 하는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을 정도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처음에 소장을 쓸 때부터 최소한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장애 내지는 사망이 발생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써야 되고 진료 기록을 번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고 그 의료 소송 전문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지금은 승소율이 저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예. 저희 1점 몇 프로는 전부 승소율이래요. 완전 승소율이고 1.74%는 네네. 완전 승소율이고 예.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한 25% 정도다. 네. 그래서 하여간 4건에 1건 정도. 4건에 한 건은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또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상황 때문에 4건에 1건 정도는 일부라도 승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형사적인 과실도 아마 S병원 측에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요. 집도를 아하. 했던 의사에. 왜냐하면 예. 이 천공 자체가 결국은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전후 정황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가령 그 집도했던 의사가 그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면 지금 19일 날 태어나고 20일 날 새벽에 왔다가 또 돌아갔고 20일 날 오후에 왔다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22일 날 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특정 지점을 가리치면서 복통을 호소하고 고열을 호소하고 이랬으면 이 복강경 위협착 수술을 했으면 의사라고 하는 전문인의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어떤 전문인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천공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될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사후 조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건 예.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뭐 어떻게 판결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형사 과실도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예. 완전 승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입증 책임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대법원이 과실이 없다는 걸 갖다가 병원 측에서 입증을 하라.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 거의 입증 책임 전환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 의사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과실이 없다고 해도 그걸 사실 반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한테 네가 과실이 없다는 걸 네가 입증해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측에서 그거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워낙 전문적이니까 그럴 수 네. 있고요. 또 의료 과오가 다 인정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료진 자체는 과실이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설사 의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의사가 당부했던 그런 주의사항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또 그 책임이 또 감액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 완전 승소율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의료소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었든지 아파지면 위자료, 그 다음에 내가 일 못했으면 일 못한 돈, 네. 그 다음에 들어간 치료비 이런 거니까 돈을 계산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떻게 100% 일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완전 승소율이 1점 몇 프로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보면은 소비자원에서 지난해 의료 분쟁 상담을 무려 37,33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피해가 구제된 거는 981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2.6% 뿐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제를 못 받으면 다시 소송으로 가겠죠.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것이 지난해 1,333건이고요. 그중에 1.74%만이 완전 승소했고 지난해에는 일부 승소가 28.5%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명의 한 번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참고해야 될 게 있는 게 2012년부터 의료 분쟁 중재 조정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원은 당연히 이제 형사 고소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 들어간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한 3,000건 정도 접수가 돼서 병원에서 응소를 응한 경우가 한 1,4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기서도 한 7,800건 정도가 아마 이렇게 일부 배상하라라는 결정이 나와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추가해서 아마 배상 확률이 쪽으로 좀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재원에 대해서 이제 그 환자 측이 이제 제기를 하면 병원 측에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게 한 뭐 4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의사들이 아직도 그 중재원의 전문 지식, 그러니까 과실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그런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사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끌려간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 중재원에서 조사하러 병원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신청을 했을 때 병원들이 잘 안 따라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 네. 자, 신대철 씨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보면은 의료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의료계의 자기동문 구하기. 과연 이것이 이번에는 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겠다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의료계의 자기동문 구하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의료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법원도요 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결국 그 피고인 병원에서 얘기하는 의료적인 주장,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반박하는 의료 주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판사가 직접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병원의 그 전문의에게 그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진료 기록부를 보내거나 아니면 사실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자인 의사에게 답변을 받아서 그걸 네. 판단의 자료로 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피고가 의사인데 또 감정을 해주는 사람도 의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또 서로 아는 사이거나 뭐 동문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오는 회신이 적극적으로 이 의사 내지 병원이 의료 과실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거는- 꼭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같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카르텔 이거를 자기동문이라고 표현을 한 셈이군요. 아무래도 같은 직업군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희 또 뭐 당연히 서울대 의대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시면 뭐 다른 대학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 감정 기관을 선정할 때 서울대 의대 또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 많은 병원은 제외시켜달라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전 소셜 테이너로도 불렸던 고 신해철 씨.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이번 의료 분쟁은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화두가 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 의료 분쟁 현실은 환자나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 보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고 신해철 씨의 사건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이나 의료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의료소송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쾌던완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발언 기회 오늘 김광삼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신해철 씨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고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이 의료가고랄지 의료 전반적인 체계에 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들이 좀 완비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의료사고의 국가